이게 이제 요즘엔 굉장히 저희 때랑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때 사실은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재테크도 관심 있고 국제 정세도 예전보다 훨씬 더 관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앞으로 바뀔 세상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까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한 30년 동안 우리가 생활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미래의 30년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한 지난 40년 가까이 선진국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물가가 오른다는 걸 한 번도 경험하지 않던 아주 독특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을 할 앞으로의 30년은 물가라는 게 계속 오르는 세상,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겪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이걸 말씀드릴 건데,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미국의 지난 40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데, 1981년부터 보면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끝나고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낮아진 상태로 우리가 40년을 살아왔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는 물가가 오르지 않던 세대에 너무나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 22년에 저 혼자 인플레이션 온다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 모든 게 박제돼서 남는다 그러잖아요. 제 이름 이제 박종훈하고 인플레이션을 쳐보시면 저 혼자 21년, 22년에 인플레이션 온다고 해서 저만 왕따였습니다. 진짜 거의 저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냐?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인플레가 안 왔기 때문에 이 인플레가 안 오는 세상한테 익숙해져 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이 왔다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끝나느냐, 이런 기로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고 계신 건데,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왜 그동안 안 왔느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원래 우리가 종이돈을 찍으면 이런 거예요. 물건이 100개 있는데 돈이 100장이 있어요. 그러면 물건 값은 전부 다 1원으로 우리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돈을 2배, 3배 찍었어요. 그래서 돈이 300장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물건 값은 어떻게 될까요? 물건 값은 당연히 3원으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돈만 그냥 늘어나면 당연하게 물건 값이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그동안 돈을 엄청나게 찍었거든요. 우리 연준이라는 곳, 그리고 한국은행이라는 곳이 틈만 나면 돈을 찍었습니다. 근데 지난 40년 동안은 정말 신기하게 미국도 물가가 안 올랐고 우리나라는 IMF 때 잠깐 올랐어요. 98년, 99년, 2000년에 여러분, 그때는 1달러에 환율이 2,000원까지 갔었습니다. 요즘에 1,400원 가까이 갔었을 때 깜짝 놀랐었죠. 근데 여기 해외여행 가려고 그랬던 분들, 와, 환율 1,400원 때 한번 해외여행 가려고 했던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놀랐었죠. 근데 앞으로 제가 보기에 인플레가 또 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환율이 어떻게 될지 진짜 미래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인플레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동안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면 아무리 돈을 찍어도 인플레가 오지 않았느냐? 여기에는 세계화라는 아주 놀라운 이 인류 역사에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세계화 이전에는 미국하고 소련이 싸우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갑자기 어떤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정부가 바뀌면서 서방에서 투자한, 예를 들어 원유 시설 또는 공장, 이런 거 다 몰수를 해버려요. 그러면 소련 편이 될래라고 외치면 미국이 무슨 짓을 해도 그 공장을 되찾을 수가 없었던 시대가 1980년대까지 계속됐습니다. 근데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됐거든요. 자, 그 다음부터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미국이 진짜 단일 패권 국가로 그 다음에 경찰 국가 역할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플래카드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미국이 그 역할을 해줬어요. 미국이 떼인 돈을 받아줬는데 이걸 못 모르고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미국한테 이렇게 패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모르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 서방이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정유시설, 이걸 정부가 전부 다 몰수를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미국에서 베네수엘라를 이 제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잘 살던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석유 시설을 전부 다 국가가 몰수해버리니까 옛날 같으면 그러면 친소련 국가 할래? 그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혼자서 단일 패권 국가로 바뀌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전 세계가 베네수엘라 제재에 동참을 했습니다. 미국이 하라니까 다 같이 따라했어요. 그랬더니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평균 몸무게가 18kg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지상파 잘 안 보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제가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이라는 KBS 프로그램을 9년 동안 출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토요일날 9시 40분에 생방송이었다는 거. 제가 그래서 맨날 도망갔습니다. 토요일날 출근하기 싫어서 한 3번 도망갔는데 맨날 본부장, 부사장 이런 분한테 끌려가서 막 목덜미 잡혀서 여러분 추노 아세요? 노비 이렇게 추적해서 잡는다고? 저 맨날 추노 당해서 토요일날 9시 40분 이 생방송에 할 수 없이 어거지로 참석을 해서 3번 그만두려고 했는데 결국 어쩌다 보니까 9년을 하게 되고 KBS 그만둘 때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서 제가 어떤 방송을 한 적이 있냐면 베네수엘라 메인 뉴스 국영방송 앵커가 갑자기 생방송 도중에 그 얘기를 해요. 내 한 달 월급으로 베네수엘라에서는 햄버거 7개밖에 못 사 먹는다. 그래서 이거 계속하다 보면 우리 가족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마이크를 딱 대면서 저 앵커 그만할래요 하고 때려치고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프리 선언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일이 왜 생겼냐? 너무나도 인플레 속도가 빨랐던 거죠. 제재를 받았더니. 자,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니까 다른 나라가 감히 미국한테 덤벼들거나 또는 서방의 자산을 몰수할 생각을 그 다음부터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자본시장에서 국적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돈값이 떨어졌어요. 돈값이라는 건 금리죠. 금리가 계속 떨어진 거예요. 돈값이 얼마나 떨어졌냐? 나중에 그래프 보여주지만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뭐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나이 때 대학을 다닐 때 제일 많이 듣던 말이 석유가 고갈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석유 고갈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황당하죠? 석유는 계속 펑펑 나오는데. 근데 저는 진짜 석유 고갈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고갈이 안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얼마든지 우리가 예전에 제3세계라고 불렀던 곳에서 서방의 기술과 자본으로 석유를 펑펑 쏟아내니까 여러분 요즘에 유가 올랐다고 막 진짜 계속 방송 나오면 유가 비싸진 것 같죠? 여러분 1979년에 1배럴에 이미 30달러를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예요? 77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유가는 3배도 안 올랐습니다. 자, 고갈되다는 유가가 이렇게 오르지 않고 3배도 안 올랐어요. 그 전에 우리 이제 버스비는 얼마나 올랐냐? 40배 넘게 올랐고 짜장면 값은 거의 50배 올랐습니다. 79년 대비. 근데 유가는 여전히 그대로 한 3-4배밖에 안 올랐어요. 원화로 환산한다 하더라도 한 5배 오른 게 다예요. 다시 말하면 실질 가격은 10분의 1 토막이 낮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만 그러냐? 인건비도 마찬가지죠.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안 좋은 일이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장도 많이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옮겼죠. 서방의 수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옮겼죠. 인건비가 3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지난 우리가 40년 동안 이 세계화 과정 속에서 원자재 가격도 계속해서 실질 가격이 거의 대부분 철광이든 구리든 모든 10분의 1 토막 이하로 떨어졌고, 그리고 인건비도 20분의 1 토막, 30분의 1 토막이 났고 돈값도 10분의 1 토막이 나니까 돈을 아무리 찍어도 이 세계화로 물가가 떨어진 속도가 더 빨라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 이제 세상의 변화가 왔습니다. 세계화가 끝난 거죠. 자, 제가 처음에 인플레이션 왔다 그랬을 때도 악플 세대를 엄청나게 받았고요. 요즘 많이 지워졌습니다만, 그 다음에 21년, 22년에 제가 세계화가 끝났다 그러니까 또 역시 악플의 폭탄을 받았는데, 세계화는 미국이 주도한 거고 미국이란 나라가 원한다면 다시 세계화는 시작되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세계화는 다시 시작된다. 라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왜 그런 주장이 정말 우리나라에 많냐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최근에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세계화예요. 세계화 덕분에 가장 큰 이득을 본 나라가 중국인데, 우리가 중국 옆에 있었고 독일도 중국에 굉장히 잘 팔아먹었기 때문에 세계화로 가장 큰 이득을 본 나라 3나라를 꼽으라 그러면 중국, 독일, 한국입니다. 근데 중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세계화가 끝나고 패권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안 좋은 겁니다. 독일이 작년에 마이너스 0.3% 성장했는데 왜 그러냐? 독일도 세계화로 큰 혜택을 받아서 중국에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 같은 회사가 엄청나게 자동차를 많이 팔아먹었는데 최근에 중국에 못 팔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폭스바겐에서 처음으로 지금
이 독일 공장의 문을 닫는다는 기사, 여러분 한번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검색해 보세요. 독일에서 폭스바겐 공장의 문을 닫는다? 독일 사람들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한테 있다니. 너무나도 놀라는 그런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 모든 일이 왜 그러냐? 세계화가 끝났기 때문인데, 우리 한국이 세 번째로 세계화 혜택을 많이 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세계화가 끝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의 코스피가 장기 우상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화가 끝났다는 말을 정말로 많은 증권사 사람들이 싫어했고, 저한테 반박하신 사람들이 2022년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반박을 할 때 쓴 게 뭐냐? 패권 전쟁만 끝나면 세계화는 다시 시작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패권 전쟁이 시작된 것도 세계화를 끝낸 원인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정치 지형도를 바꾸고 그리고 전 세계의 경제 환경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 코끼리 커브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코끼리 커브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이 연구원 캐롤라인 프로인드라는 연구원이 그린 건데, 저렇게 대충 그린 그림이 저 엘리펀트 커브, 별명을 만들어줬습니다. 코끼리 커브라고. 자, 이 밀라노비치가 연구한 거거든요. 자, 저 그래프에서 잘 보시면 가로축을 잘 보세요. 전 세계 사람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가로축에 0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는 100이에요. 자, 세계화가 가장 이 활발하게 진행됐던 88년부터 20년 동안 얼마나 소득이 늘어났는지를 저 그래프에서 보여주는데, 미국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면 저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직선 모양이 됐어야 돼요. 왜? 미국의 서민조차도 사실 상위 20%에 들 만큼 전 세계에서 부유층이거든요. 그런데 그래프를 보시면 코끼리 코가 축 늘어진 것처럼 저렇게 낮아져 있죠. 왜 그러냐? 미국 사람들이 세계화 기간 동안 가장 돈을 많이 못 벌었습니다. 거꾸로. 정말 미국 사람들은 힘들었어요. 그러면 오히려 가장 부자가 된 건 누구냐?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중국 사람들. 중국의 중산층이 돈을 세계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벌었습니다. 왜 그러냐? 미국과 유럽에 있는 제조업 공장들, 월급 많이 주는 공장들이 전부 다 중국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갑자기 이 농촌에서 유유인력이라고 그러죠. 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갑자기 공중에서 마치 공장이 뚝 떨어진 것처럼 이 공장들이 자꾸만 툭툭툭 생기니까, 원래는 실업자였던 사람들이, 사실상 농촌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직업을 갖게 된 겁니다. 제조업에서 월급을 줘요. 그래서 연봉이 팍팍 올라가는 그런 제조업 근로자가 되면서 저렇게 소득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미국의 중산층은 제조업 공장이 사라지니까 훨씬 더 가난해지는 현상이 저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실질 임금이 놀랍게도 저 밀라노비치 연구한 건 20년을 연구했는데, 사실은 30년 동안 하나도 연봉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럼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부를 축적했느냐? 원래 1960년대만 해도 4인 가족 중에 한 명만 일을 해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반드시 맞벌이를 해야 예전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책을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맞벌이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4인 가족, 3인 가족 중에 2명이 일을 해서 예전과 같은 부를 일굴 수 있다. 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이 세계화 기간 동안 너무나도 힘들어졌다라는 게 엘리자베스 워런의 주장이고, 이 책으로 이분이 유명해지면서 미국의 상원의원이 됐고요. 심지어 2020년에는 대선 민주당 경선 후보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얼마나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지 알 수 있고, 미국 사람들은 실질 소득이 저렇게 오르지 않는 황당한 일을 겪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번에 대통령 선거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지금 붙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땐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트럼프가 저렇게 황당하게 주장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절반이나 될까? 그리고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왜 막상막할까? 혹시 우리나라 시각으로 볼 땐 미국인들이 이상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원인이 어디 있냐면 저 사람들 있잖아요. 저렇게 미국 사람들이 지금 코끼리 고축 늘어진데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의외로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에 클린턴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미국의 제조업 근로자였던 사람들은 가장 미워하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 클린턴이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건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인데 이 중국을 WTO에 가입시킬 때 민주당과 클린턴이 가입시킨 게 아니라 클린턴과 공화당이 함께 손을 잡고 중국을 가입시켰습니다. 근데 미국인들은 클린턴한테 분노하니까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제조업 근로자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고요. 저분들이 이제 누굴 찍느냐? 이제 민주당을 잘 안 찍어요. 그래서 트럼프를 찍다 보니 이제 여러분 러스트벨트란 용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쇠락한 미국의 중서부 지역의 이 공업지대를 뜻하는데 여기 이 주들이 원래는 민주당의 열렬한 지지자들이 모여 살던 곳인데 최근에는 트럼프를 찍을까 아니면 해리스를 찍을까 왔다 갔다 한다 스윙한다 그래서 스윙 스테이트가 됐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면 저분들이 분노해 있기 때문이고요. 저분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바이든과 해리스는 끊임없이 구애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이제 우리 세계화 안 할게요. 세계화하면 우리 이제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간신히 해리스가 그래도 이 정도 표를 얻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화는 저 타격을 받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제 나쁜 점은 이제 세계화가 끝났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기회의 문을 좀 좁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얘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취업을 하려고 그럴 때 옛날에 세계화 시절에는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막 매일매일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전 세대가 좀 더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대에는 세계화가 끝났기 때문에 예전만큼 한국의 수출이 과연 계속해서 신장될 수 있냐? 저는 사실 올해가 상당히 피크에 가깝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의 취업 전선에 분명히 안 좋은 얘기인데 좋은 점도 있어요. 어떤 좋은 점이냐? 자, 제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이렇게 먼저 맞췄냐? 제가 사실은 무슨 예지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석학도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석학의 논문을 먼저 읽었기 때문입니다. 찰스 구다트라는 저 영국의 석학이 한 7, 8년 전부터 아주 독특한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분의 주장이 뭐냐? 자, 저분의 주장은 고령화가 되면 이 인건비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계속 튄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저 그래프를 보시면 자 1900년대 같은 경우에 이 일본 같은 경우는 6명이 현역이었고 은퇴자가 1명이었습니다. 근데 고령화가 되면서 2025년에는 현역이 2명인 상황에서 고령층이 1명이 되다 보니까 노동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주장하니까 구다트한테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겠어요. 누가 비판했냐? AI하고 로보틱스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AI하고 로보틱스로 다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구다트에 그동안 계속 비판을 했겠죠. 그랬더니 이분이 한 3, 4년 전에 낸 책에서 뭐라고 하느냐? AI 로보틱스로 대체할 수 있는 건 아직까지 제조업이고 일반 사무직 중에 일부 직종이다. 근데 문제점은 이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고령층을 위한 서비스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특히 간병 인력, 알츠하이머 이런 쪽에서 인력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많은 서비스 산업에서의 인력 이것 때문에 인건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현상이 앞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계속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왜 그동안 디플레를 겪었느냐? 고령화와 함께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일본은 세계화가 훨씬 더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디플레를 겪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굿하트가 사실은 굉장히 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요즘에는 IMF나 월드뱅크에서도 고령화가 되면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일본은 예외였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는데 저분이 큰 역할을 했고 저는 21년부터 저분 생각에 동조해서 인플레로 바꿨던 겁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의 인플레를 주장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굿하트의 논문을 먼저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미국의 인건비를 한번 보세요. 2017년 저 그래프를 보시면 갑자기 2017년부터 인건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인건비가 거의 30년 넘게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직장에 취직했는데 여러분들의 임금이 한 30년 안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죠.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30년 동안 겪었던 일입니다. 근데 2017년부터 보면 임금이 계속 올라갑니다. 자, 이 기적을 만들어낸 이유가 뭐냐? 2017년에 트럼프가 취임한 해입니다.
트럼프가 취임을 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합법 이민자도 막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법만 막았다고 생각하는데 합법 이민자 수가 2016년에 125만 명에서 2021년에 35만 명으로 90만 명이 줄었어요. 이게 다가 아니라 불법 이민자도 100만 명 이상 막았기 때문에 미국의 노동시장으로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공급이 멈췄습니다. 그랬더니 2017년부터 저렇게 임금이 올라가면서 미국 사람들이 좀 와 이제 좀 살만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트럼프가 아직도 인기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우리가 이해는 못하겠지만 이런 특징이 바로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있는 가장 큰 이유예요. 자,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중요합니다. 앞으로 해리스로 바꾼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불법 합법 이민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2023년에 불법 이민자가 적어도 300만 명 가까이 미국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왜냐? 바이든 대통령도 이유를 안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인플레를 겪는 가장 큰 이유가 이민자가 안 들어오니까 지금 인플레구나. 그래서 이민자들을 좀 받아들였고 그게 실제로 임금이 떨어지는데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제가 보기에 이민자 숫자를 다시 제한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에서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2024년부터 25년 초까지는 우리가 인플레를 극복했다고 믿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지만 이제 인플레를 극복했다고 믿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돈을 찍을 겁니다. 여러분 연준이 다시 돈을 찍을 거예요. 돈을 찍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플레가 온다. 자, 세계화 때는 워낙 모든 물가가 다 떨어지니까 돈을 아무리 찍어도 인플레가 안 왔지만 이제 세계화가 끝났기 때문에 돈을 찍으면 인플레가 옵니다. 다만 시차가 있어요. 바로 돈 찍으면 바로 다음 달에 인플레가 오는 게 아니라 돈 찍으면 한 6개월에서 한 12개월 뒤에 인플레가 옵니다. 근데 이제 9월 달부터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할 거고 그리고 이제 돈도 다시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봄부터 찍을 거예요. 그러면 내년 여름이나 가을부터는 다시 또 인플레가 살아날 수도 있는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옐런이 더군다나 2023년에 옐런은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거든요. 자, 돈을 풀 수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 여기서 돈을 찍어서 풀 수 있죠. 또 하나는 미국의 재무부, 우리나라의 기재부 이런 데서 국가 예산으로 돈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지금 이미 옐런이 미국 시장에 돈을 엄청나게 재무부에서 풀어놨기 때문에, 즉 미국의 정부가 풀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25년에 여름이든 아니면 좀 3분기든 이렇게 넘어가면서 인플레가 다시 오게 된다면 그 인플레를 만든 주범은 파월보다는 오히려 옐런이 뿌려놓은 씨앗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정말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이제 언제든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베이스,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가끔 안 쓰고 싶은데 기본적 시나리오, 베이스 시나리오라고 하거든요. 항상 베이스 시나리오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앞으로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옛날처럼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에 앞으로 30년 동안 연준이 운전을 굉장히 잘한다. 한국은행이 운전을 굉장히 잘한다. 그러면 3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보통 7에서 8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게 기본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대통령이 반드시 4년 임기잖아요. 근데 두 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항상 재선을 할 때 요 마지막 해 어떤 때냐면 올해 같은 해예요. 올해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원래 노렸었죠. 이런 해에 돈을 마구 찍어서 뿌립니다. 보통 재무부에서. 왜? 미국에선 정말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재선이 있는 해, 24년 같은 해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마지막 대통령 선거 올해는 11월 5일이거든요. 석 달 전인 8월 5일부터 11월 5일까지 이렇게 석 달 동안 주가가 오르면 무려 지난 70년 동안 83% 확률로 집권당이 승리합니다. 자, 그러면 자, 바이든이 원래 이제 바이든이었잖아요. 원래 바이든이 재선에서 성공을 하려 그러면 올해 성장률을 높이고 올해 주가가 막판 4달 동안 주가가 오르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막판에 돈을 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재무부에서 엄청나게 돈을 뿌려놨던 건데 자, 이런 과정이 이제 한 9개월, 12개월 되면 다시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고 그 과정이 저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 정말 특이한 게 1970년대에는 여러분 저는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가 앞으로 30년 동안 한 7에서 8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문에 7에서 8년짜리 그런 사이클이 있었던 겁니다. 재선을 하고 싶은 대통령이 이럴 때 돈을 뿌리면 이제 이 물가가 오른 걸 잡기 위해서 이제 돈을 덜 찍어요. 내년엔. 그럼 경기 불황이 와요. 요런 게 한 7, 8년마다 한 번씩 반복돼 왔던 게 지금까지 베이스 시나리오야. 30년 동안 한 4번 정도 물가 오르는 게 기본 시나리오인데, 문제는 연준이 굉장히 운전을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저 1970년대인데 1970년대에는 연준이 너무나도 운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 3년 반마다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저 그래프를 보시면 1970년대에 인플레이션의 산이 3개가 있잖아요. 저렇게 자 주황색 선인데 저 주황색 선을 잘 보시면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7%가 왔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긴축을 하니까 돈을 덜 찍으니까 3%까지 떨어뜨렸는데, 문제는 경제가 너무 나빠지니까 다시 돈을 푼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물가가 두 번째 올랐어요. 요게 주기가 언제마다 왔느냐? 3년 반마다 왔습니다. 원래 주기는 7에서 8년인데 연준이 무지무지 운전을 못하면 한 3년 반마다 인플레와 경기 침체를 반복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전 그래서 기본 시나리오 말고 지금 잘못하면 3년 반마다 인플레가 올 수도 있는, 연준이 운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최근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금융자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물가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도 오른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혹시? 물가가 오르면 건축자재가 오르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도 오른다?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물가가 오르면 제일 먼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면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집을 못 사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원래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가가 올라서 건축 자재가 오르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은 금리인데, 금리가 먼저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 파란 선은 이제 주가를 나타내는데, 잘 보시면 주가는 물가와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던 걸 1970년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는 주가가 22% 떨어졌다가 다시 물가가 잡혔다 그러니까 24% 올랐는데,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는 주가가 S&P 500 지수가 40%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가 언제 부활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플레가 부활하지 않도록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굉장히 잘 이 컨트롤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 바로 최근의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운전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어려운 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도로 다녀보셨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 살 때가 있었는데, 미국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이 산 등성이를 따라서 이렇게 있는데 왼쪽으로도 낭떠러지, 오른쪽으로도 낭떠러진 도로가 미국에 있더라고요. 야, 그 도로 운전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왼쪽으로 삐끗하면 그냥 왼쪽 낭떠러지, 오른쪽으로 삐끗하면 오른쪽 낭떠러지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연준이 운전해야 되는 지금 운전 환경이 왼쪽으로 떨어지면 경기 침체,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인플레, 이런 상황이라서 연준이 운전을 무지무지 잘한다는 게 이런 도로 환경, 산등성이가 있는 도로 환경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게 현재 2024년 말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럼 앞으로의 생활은 어떠냐? 자,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없던 40년은 이제 잊으셔야 되고요.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 여러분 혹시 여기 벌써 주식 투자 먼저 시작하신 분 계세요? 아직은 네, 있으시구나. 네. 역시 훨씬 그 관심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이런 걸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지금 투자하면 안 됩니다. 예전처럼 이제 전 세대는요, 무슨 주식이든 사놓으면 올랐고 한 번 증시가 호황이 오면 12년씩 왔지만, 앞으로는 한 7에서 8년 주기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것도 연준이 운전을 잘했을 때. 운전 잘 못하면 3, 4년마다 이 주기가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연준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이제 앞으로 잘 나갈 거냐. 이렇게 반복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원가가 올라가요. 원가가 올라갑니다. 그때는 금리도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도 올리니까. 자, 인건비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잘 나가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가격을 떠넘기는 기업.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윈도우즈 쓰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쓰시죠? 윈도우즈 가격을 갑자기 2배, 3배 올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날 리눅스로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죠. 이게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대체 불가능성을 갖고 있으면 가격을 2배, 3배 올릴 수 있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예전에는 원가가 오르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인플레가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았고 인플레가 크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인플레가 옵니다. 이제 자주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가가 올랐을 때 이 돈을 떠넘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대체 불가능성이나 독과점을 하거나 브랜드 로열티가 있거나 차별화가 된 기업들은 당연히 이렇게 인플레가 왔을 때마다 가격을 전가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겠죠. 자,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놓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이제 돈의 공급을 줄입니다. 돈을 그만 찍어요. 그러면 그래야만 경기 침체가 와서 물가가 잡히거든요. 근데 인플레 시대에 돈을 못 벌어놨잖아요. 그럼 경기 침체가 왔을 때 투자를 못해요. 그래서 점점 그 기업은 망해가요. 그래서 그런 인플레가 한 서너 번 겪잖아요. 그 기업은 이제 점점점 무너져 갑니다. 근데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도비나 이런 기업들은 구독료를 끊임없이 올립니다. 여기 혹시 어도비에 뭐 예를 들어 포토샵으로 포샵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하세요? 그러면 어도비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기업들은, 미국에 있는 독과점 기업들은 이렇게 인플레가 왔을 때 가격을 여러분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격을 전가하니까 현금을 창출하고 나중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돈 빌리기 어려울 때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에서, 물론 당연히 인플레가 오면 전체 주가가 떨어지지만, 예를 들어 코스피 전체 떨어지고 예를 들어 나스닥 전체가 떨어지지만, 그런데 나중에 치고 나가는 기업은 뭐냐? 인플레 시대에 충분히 이렇게 캐시를 벌어놓은 기업들, 현금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다음번 호황을 치고 나갈 때 훨씬 더 강력하게 치고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취업할 때 어떤 기업을 택해야 되느냐? 가격을 전가할 수 없는 기업한테 취업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취업한 기업은 점점점 힘이 약해져 가면서, 여러분 한번 취업하면 30년 다니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을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이 앞으로 30년 동안 점점 성장하면서 더 위대한 기업으로 거듭날 겁니다. 앞으로 가격 전가 능력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취업이나 주식 투자나 뭘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생존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빚을 졌느냐, 이게 저 그래프인데, 여러분 저 그래프는요 총 부채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정부 부채를 다 합친 건데 그걸 GDP로 나눈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의 총 부채를 전 세계 사람들의 GDP로 나눈 건데, 저게 100이라는 건 전 세계 사람들이 한 해 동안 생산한 것으로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다는 뜻이 되는데, 자, 1980년대부터 갑자기 빚이 늘어나면서 저렇게 250%까지 올라갑니다.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 해 동안 생산한 거에 2.5배가 있어야 그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가장 중요했던, 저렇게 빚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요, 돈값이 싸졌기 때문입니다. 돈값은 금리입니다. 돈의 값은 금리로 결정되는데, 여러분 그동안 돈값이 얼마나 싸졌는지 한번 보세요. 저게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인데, 우리가 장기 금리의 일종의 표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전 세계 금리에. 근데 1981년에는 15.5%였습니다. 15.5. 여러분 15.5요. 금리가 어마어마했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근데 최근에는 저게 0.5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고, 한 10년 동안 평균 금리가, 2010년대 평균 금리는 한 1.5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값이 10분의 1 토막으로 싸진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시대를 산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까지 돈의 값이 너무너무 싸서 사람들이 그냥 돈이 넘쳐나는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었는데, 자, 그래프를 보세요. 81년부터 계속해서 이게 쭉쭉쭉 내려가니까 여러분 그동안 너무 신났죠. 너무 신났어요. 왜냐하면 돈값이 너무너무 싸지니까 돈을 얼마든지 빌려서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투자의 시대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저 그래프 모양을 계속 이어보면 2024년, 25년, 26년, 7년 가면 마이너스 금리가 갈 것 같지 않습니까? 저 그래프가 쭉쭉쭉 내려왔으니까 15.5에서 0.5까지 내려갔으니까, 야, 내친 김에 마이너스까지 가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곧 마이너스 금리 온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 금리가 다시 튀어올랐죠. 역시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박종훈 치고 역시도 국채 쳤다. 그러면 제가 이제 국채 투자 위험하다,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앞으로 금리가 어디까지 튈지 모르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오를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22년, 23년에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국채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돈값이 무한히 싸지던 그런 시대가 사실상 끝났기 때문인데, 여러분들 그것도 조금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돈을 빌리고 싶다 그러면 진짜 얼마든지 빌릴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일론 머스크 아시죠?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나 화성 갈 거니까 이런 짤 있잖아요. 화성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일론 머스크한테 막 줄을 쫙 섰거든요. 나 투자할게 막 그러면서 진짜 줄을 쫙 쓰니까 일론 머스크가 사실 화성 간다는 계획 황당하잖아요. 화성에 사람들을 살게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에 투자를 한다는 게 좀 황당한 것 같은데도 정말 너도 나도 돈 들고 와서 투자를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줄 세워놓고 넌 기분 나빠. 네 돈 안 받을래. 아니 돈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을 거꾸로 일론 머스크가 쳐냈다니까요. 이게 왜 가능했냐? 돈이 헐값이 된 거예요. 돈은 얼마든지 있는데 사람의 천재적 아이디어는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한테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줄 서고 거꾸로 일론 머스크가 투자자를 솎아낼 수 있는 시대가 최근까지 계속되다가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 어떤 세상이냐? 이제 돈의 몸값이 올라가면서 돈이 제값을 받는 세상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청년분들한테는 요건 안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취직할 때 좋아요, 나빠요 하는 것들을 다 말하고 있잖아요. 고령화되면서 여러분들의 취업 환경 좋아지고 인건비 좋아지지만 이제 좀 나쁜 얘기를 좀 하자면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돈을 얼마든지 끌어당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아이디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고 돈은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인데 앞으로의 여러분들 대학생들이 졸업한 세상에선 안타깝게도 금리가 과거처럼 초저금리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펀딩을 받기가 한 4, 5년 전하고 달리 굉장히 힘들어요. 3, 4년 전, 한 2020년, 21년에 진짜 좋았죠. 그때까지가 황금기였고 22년 이후에 점점 금리가 좀 중금리 시대로, 저는 제가 2022년 말에 쓴 책에 앞으로의 시대는 초저금리로 돌아가지 않고 중금리 시대가 될 거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값을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성장률입니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돈을 빌려도 투자해서 돈을 벌 것이 없기 때문에 성장률이 낮다는 건 뭐냐? 그래서 경제가 더 이상 성장 못한다는 건 돈을 빌려도 투자를 해도 돈 벌 것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다 고령화되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가 다 청년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합계 출산율이 0.7이었다고 그러는데 우리만 이렇게 외롭게 출산율이 낮은 게 아니라 대만도 1이 안 돼요. 대만도. 일본도 최근에 1.1까지 떨어졌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본도 원래 1.3에서 유지하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1.1까지 떨어졌어요. 중국도 1.1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만 지금 현재 이렇게 나쁜 게 아니라 출산율이 진짜 전 세계적으로 떨어지는데 역시 우리는 항상 앞서가는 빠른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갔을 뿐이지 다른 나라도 다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다 둔화되는 현상이 올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성장률이 떨어지면 돈을 빌려서 투자해도 돈을 벌 것이 없으니까 금리도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 금리로 갈 수가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돈도 결국은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돈의 공급이 막 늘어나요. 돈을 마구 찍어요. 돈의 공급이 막 늘어나. 그러면 돈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돈이 막 늘어나. 시장이 막 많아져. 돈값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자, 배추가 막 잔뜩 늘어나요. 배추 가격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돈의 공급이 많으면 돈값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은 중국에 의한 전 세계적인 과잉저축 글로벌 세이빙스 글러시라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바뀔 거고요. 자, 연준이 그동안 돈을 마구 찍었어요. 그래서 돈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돈값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바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그다음 마지막으로 떼인 돈 받아준다. 이걸 제가 멋있게 썼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한 평화. 있어 보이죠? 근데 사실은 저 플래카드 생각하시면 돼요.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이 떼인 돈 받아주던 미국에 의한 경찰 국가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먼저 첫 번째 중국인데, 여러분 그동안 돈의 무한한 공급을 해주던 거 중국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저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이 얼마나 저축을 많이 했기에 개도국 전체의 저축을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투자보다 저축이 많게 만들었는데 왜 그러냐? 중국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소득의 절반 저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불가능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중국은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축률이 어느 정도였냐? 중국인 평균 가계 저축률이 49.5였어요. 지금까지도 거의 최근까지도 5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자기 소득의 절반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축이 미쳤다 할 정도인데 왜 이렇게 저축에 미친 그런 나라가 됐느냐? 중국은 집값이 자고 나면 20-30%가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한 7-8% 올랐는데 그걸로도, 그러니까 많이 오를 때, 가장 많이 올랐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많이 올랐을 때 7, 8% 올랐는데 그걸로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집 사는 거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중국은요 전국 단위로 20, 30%가 올랐고 일선 도시만 놓고 보면 7, 80% 오른 해도 많습니다. 자, 이런 나라에서 자 여러분 은행 갔는데 돈을 잘 안 빌려줘요. 중국 같은 나라는 가계 대출이 잘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자 그런데 집을 오래 못 사면 벼락거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보다 집값 상승률이 거의 3배쯤 됐으니까 3배, 4배. 자 그러다 보니 그런 나라에서 은행 가서 돈도 안 빌려주면 집을 먼저 오늘 못 사고 3년 뒤에 사면 집값이 2배 되는 그런 나라에서 방법은 딱 하나죠. 미친 듯이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벼락거지가 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저축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보다 저축이 많아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저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중국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넘쳐났습니다. 이 달러를 갖고 전 세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글로벌 세이빙스 클럽 전 세계적인 과잉 저축을 만들었고 돈이 중국에서 흘러온 돈이 전 세계 회사채, 국채 다 사주니까 돈값이 떨어진 거예요. 돈의 공급이 점점 진짜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니까. 자, 그래서 그동안은 중국이 그 역할을 해왔는데 왜 이 역할이 바뀌었냐? 중국의 성장률이 너무나도 떨어지니까 중국 사람들이 저축은 계속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 성장률을 억지로 만들려다 보니 곳곳에 토목공사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토목공사를 해서 중국의 사진 여러분 중국 사진 보시면 막 산과 산 사이를 연결한 도로 멋있는 사진 많아요. 이게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놀리는 줄 아세요? Bridge to nowhere, Road to nowhere. 갈 곳 없는 다리, 갈 곳 없는 도로. 야 아무 차도 안 다니는데 뭐하러 거기다가 도로를 그렇게 놨냐? 이렇게 중국을 놀립니다. 그 정도로 중국에서는 일단 무조건 토목공사를 해서 성장률을 가짜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저기 보시면 저축은 안 줄었죠. 개도국 전체입니다. 저건 중국 때문에 저 변화가 일어난 건데 투자가 늘어나요. 투자. 그러다 보니 투자보다 저축이 많지 않으니까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들고 중국의 과잉 저축이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무한한 중국의 돈 공급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동안 연준이 돈을 찍어서 공급을 했는데 2020년에 5조 달러를 돈을 찍었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냐? 물가가 폭등을 했죠.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돈을 또 찍는다. 그럼 물가가 또 뛰겠죠. 그래서 옛날만큼 돈을 또 찍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돈값이 어마어마하게 쌌던 가장 큰 이유는 전부 다 돈을 너무 많이 찍거나 아니면 중국이 과잉 저축을 하거나 이런 기적 같은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돈값이 끝없이 싸진 겁니다. 40년 내내 돈값은 내려가기만 했지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경제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돈을 찍기도 힘들고 중국이 과잉 저축을 하지도 않는 상황이 된 상태에서 이제 미국이 떼인 돈을 받아주기도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옛날하고 비슷해진 거예요. 옛날처럼 정권이 바뀌면서 친중 정권이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너 가만 있어봐 서방 자산을 막 떼먹네? 하고 제재를 가했다 하더라도 중국하고 교류만 잘한다면 옛날처럼 아무리 제재를 해도 이 나라에 대한 완벽한 제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하고 달리 이제 투자를 할 때 이 나라가 혹시 갑자기 정권 차원에서 몰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이게 바로 그날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를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비효율성으로 가기 때문에 돈값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미국에서 앞으로 이제 얼마나 적자를 보느냐를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는데 자, 안타깝게도 미국의 적자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와, 근데 진짜 작년에 적자가 좀 문제인 게 작년에 GDP 대비 미국의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 6.2%였는데 작년에 미국은요 초호황이었어요. 초호황. 경제가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아니 이보다 좋을 수 없는데 적자가 저렇게 많다? 그러면 저 적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경제가 정말 좋으면 세금이 막 걷어지잖아요. 경제가 나빠지면 세금을 걷기가 힘들어요. 경제가 너무 좋으면 세금이 막 들어와요. 근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6.2%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에 미국 경제 나쁘지 않아요. 올해. 근데 올해는 마이너스 7% 거라고 해요. 왜 이렇게 재정 적자 폭이 크냐? 미국에서 이렇게 국가가 빚을 지고 있느냐? 그 이유는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경제가 좋게 이렇게 포장을 좀 하려니까 이 포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돈을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정부가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지금 시장에 돈을 뿌렸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이 빚을 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미국에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것, 즉 국채를 발행해서 이걸 시중으로부터 자금을 끌어당겨야 되거든요. 자, 그럼 무슨 말이 되느냐? 지금 현재 돈의 공급은 없는 상태에서 돈의 수요는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끌어가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안타깝게도 중금리 시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앞으로 고금리로 갈 것이냐? 이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장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돈을 빌려도 이걸 투자해서 더 돈을 많이 벌 방법이 여러분 시대에 한 30년 동안은 없을 겁니다. 왜? 주요 선진국의 합계 출산율이 전부 다 낮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옛날 같은 고성장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선진국의 성장률이 떨어질 거예요. 성장률이 떨어지면 금리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원인으로 돈값이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중금리 현상을 보일 거라는 게 제 앞으로의 전망이고요. 그래서 엄청 싸서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현상은 제가 보기에 앞으로 30년 동안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불리한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큰데, 그럼 단기적으로는 어떠냐? 저는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는 시대에 금리가 한 4%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는 중금리 시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2022년 말에 쓴 책에도 그런 의미로 저는 중금리 시대라고 책을 썼거든요. 근데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저보다 훨씬 세게 썼어요. 10년 만기 국채금리, 장기 국채금리 이 기준이 되는데 미국 국채금리가 4.75, 앞으로 평균 10년 동안 4.75.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을 때 3.75거든요. 3.75. 근데 저분 주장대로라면 지금보다도 1%포인트가 더 높은 세상이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된다는 거예요. 레리 서머스가 맞으면 여러분들의 경제활동은 훨씬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저분 말이 틀려야 돼요. 제가 생각한 중금리는 그거보단 좀 낮은 수준인데 레리 서머스 너무 세게 썼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분 요즘에 굉장히 경제를 잘 예측하고 있는데 저분의 전망은 앞으로 4.75입니다. 이게 1%포인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3.75냐 4.75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경제 환경, 여러분들의 취직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질 거고요. 저는 제가 맞길 좀 바랍니다. 한 4% 정도에서 제발 더 오르지 마라. 그 정도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한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하버드대 교수 레리 서머스가 했던 말도 저는 유념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분 말씀이 어느 정도는 약간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막 고금리로 갔냐 그건 아니지만 앞으로 중금리 시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뭐냐? 자, 건들락 같은 경우는 2025년 금리가 한 2.5까지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금리 시대인 건 맞는데 미국이 일시적으로 경기 침체를 맞으면 2.5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건들락의 별명이 채권 왕입니다. 근데 저 채권 왕이 어쨌든 2.5까지 떨어질 수는 있다고 했어요. 자, 그다음에 제이미 다이먼, 저 사람 별명은 월가의 황제예요. 얼마나 힘을 갖고 있으면 황제라는 표현을 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이미 다이먼의 예측은 7에서 8%도 금리가 갈 수 있다. 연준이 운전을 잘못하면. 근데 기본적으로 레리 서머스도 똑같은 말을 해요. 4.75가 나는 평균이라고 보지만 연준이 바보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한다면, 참고로 레리 서머스는 지금 연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근데 연준이 지금 파월의 연준처럼 뭔가 바보 짓을 한다면 미국의 국채금리는 앞으로 2에서 8%를 그냥 내려갈 땐 막 2%까지 내려갔다가 8% 올랐다가 하면서 평균치가 4.75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레리 서머스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앞으로 연준이 운전을 정말 잘못하면 금리가 진짜 완전히 출렁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평균적으로 중금리 시대라는 거지 앞으로 고금리로 가지 말란 법도 없고, 경기 침체를 일시적으로 맞으면 일시적인 저금리도 가지 말란 법이 없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채권 투자까지는 여러분들이 안 하시겠지만 채권 투자가 주식 투자보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앞으로의 10년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막 튀면 튀었다 내렸다 튀었다 내렸다 하면 주식만큼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채권 투자를 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면 뭐가 문제냐? 미국의 은행들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어느 정도 안 좋냐면 미국의 은행들은 장부로는 지금 현재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손실을 보고 있어서 이걸 미실현 손실이라고 불러요. 용어는 되게 어렵지만 장부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골마 터졌다.
썩은 사과인데 겉은 멀쩡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용어는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썩은 사과라서 겉은 멀쩡한 이 사과라서 이 썩은 게 어느 정도 썩었냐? 미희련 손실이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23년 3분기에 모두 2조 5천억 달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 은행들의 자본금 총계가 2.2조 달러예요. 그러면 미국 은행들은 평균적으로 자본 잠식, 즉 자본을 다 날려먹은 겁니다. 손실이 너무 커서 자본이 없는 그런 상태가 평균적으로 돼 있다. 물론 이건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상태가 좋은 은행은 아주 좋겠죠. 나쁜 은행이 얼마나 나쁘면 저렇게까지 안 좋겠냐. 스탠포드 대학에서 걱정하는 리포트들을 분기마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면 미국의 은행들은 굉장한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물가를 완전히 잡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미국 연준에서 9월 달에 금리를 내리려고 굉장히 서두르는데 이유가 뭐냐? 미국 은행들이 이 고금리를 25년까지 내년까지 계속 유지하면 미국 은행에서 또 파산하는 은행들이 나올 게 100%입니다. 진짜 이건 반드시 나와요. 25년 내에 반드시 나와요. 자, 그래서 물가를 다 잡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파월이 연준 의장이 금리를 끌어내리겠다고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시장아, 내가 금리 내려줄게 라고 하는 이유는 물가를 잡았다는 자신감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은행들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빨리 금리를 내려줄 것이라는 신호를 주지 않으면 혹시라도 또다시 은행의 뱅크런, 예금 찾겠다고 또 난리가 날까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또 날까봐 지금 시장을 안심시키고 다독거리느라고 내가 금리 내려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최근에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여러분 혹시 일본 여행 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있었을 거예요. 아, 올겨울에 가야지 뭐 이래서 눈기공 갈까 했는데 환율이 갑자기 와씨 엔화 왜 이래 갑자기 이런 생각하시는 분 정말 많을 텐데, 여러분 저는 사실 제일 걱정하는 게 엔화 값이 엔화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게 제일 무섭다고 생각해요. 요게 이제 용어를 쓰면 엔캐리 트레이드, 근데 이런 용어들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그동안 일본의 금리가 너무너무 낮았거든요. 정말 낮았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4.5%까지 갔을 때 일본 국채 금리는 0.5일 때도 있었고요. 그러면 미국이 한 4% 포인트가 높았던 거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돈 버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였냐? 일본에서 0.5짜리로 빌려서 미국 국채를 4.5에 사는 겁니다. 그럼 앉아서 4% 포인트를 먹는 이 쉬운 돈 먹기, 이 게임을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그동안 이게 계속되어 왔습니다. 왜? 미국에 투자하기만 하면 달러 가치도 오르고 그다음에 4% 포인트를 다 먹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미국하고 일본의 금리 격차가 확 줄어서 요즘 3%도 안 돼요. 3% 정도밖에 안 돼요. 옛날에 4%가 넘었는데 지금 3%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찜찜한 거예요. 야, 내가 고작 3%, 그러니까 전에 4% 되게 커 보였는데 지금 이게 3% 밑으로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고작 3% 때문에 미국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걱정되는 게 하나 생겼네. 갑자기 엔화 가치가 팍 올라가 봐. 그러면 미국에서 3%포인트 더 먹었다고 좋아하는데 요걸 다시 엔화로 환전을 하면 손해로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3%포인트 더 먹으려다가 엔화 가치가 10% 급등을 한다. 그럼 이 사람은 7%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 이게 바로 이 엔화로 투자한 사람들의 공포는 뭐냐? 엔화 가치가 팍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행 가려고 엔화 환율을 보면서 850원이었는데 이제 920원이야. 아씨 일본 가기 힘들어졌네. 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행 가는 것조차도 지금 고민하잖아요. 900원이 넘으니까 지금 일본 항공권 가격이 갑자기 18만 원으로 떨어진 거 아세요? 요번에 여름에 혹시 일본 가는데 항공권 막 4, 50만 원 사신 분들 많아요. 근데 도쿄나 오사카 요즘 항공권 18만 원이면 됩니다. 물론 여름 성수기가 끝난 것도 있지만 원래 작년에는 되게 비쌌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싸졌냐? 920원 되니까 벌써 70원이나 올랐네. 또 싸질 때 가지 뭐. 이게 벌써 여러분들 벌써 행동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공권 가격이 내려가는데 여러분들의 여행 계획도 바뀌는데 돈을 막 수십조 원 단위로 굴리는 사람들은 야 이거 환으로 갑자기 엔화 빌렸다가 야 엔화가 지금 10% 올랐는데 지금 10% 올랐어요 참고로. 근데 20% 오르고 30% 오르면 어떡하지? 엔화 가치가? 그러면 내가 미국에서 4% 먹겠다고 그러다가 지금 나 30% 손해보겠네? 라는 공포에 빠지면 몽땅 미국에 투자한 돈을 환전해서 일본으로 갖고 들어갑니다. 이게 어려운 용어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화 가치가 언제 튀느냐가 진짜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강연할 때 사실은 저는
5월 달부터 튈 거라고 강연을 많이 했었는데 일본은행이 7월 달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은행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일본은행 총재라면 저는 5월 달부터 금리를 더 본격적으로 올려서 이런 충격, 7월 달의 충격을 막았을 것 같은데 일본은행이 미스테리하게 7월 달에부터 조치를 안 취하고 너무 늦게 해서 갑자기 금리를 확 끌어올리는 바람에 엔화 가치가 갑자기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줬습니다. 엔화를 싼 금리에 빌려갖고 투자한 사람들이 엔화 가치가 폭등할까봐 지금 겁먹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조금만 자극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지금 살얼음판을 걷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AI 혁명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AI 시대에 직장을 빼앗길까봐 혹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AI 시대는요, 여러분들한테 축복받은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이번 대학생들한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AI는요, 인간의 뇌를 완벽하게 복제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AI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도둑질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인터넷에 써놓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써놓은 아니면 떠든 거 이런 것들을 AI가 일종의 불법이죠. 사실은 남의 저작권을 도용해서 마구 긁어다가 여러분들한테 그 추론을 보여주는 게 현재 AI가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한테 왜 기회냐? 여러분들이 이제 뛰어난 아이디어만 갖고 있으면 예전 같으면 몇백 명의 조직이 있어야 할 수 있었던 일을 AI가 단순 업무를 다 해주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하나하나가 기업이 될 수 있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이젠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각만 하면 AI가 여러분들의 손발이 돼서 움직여주는 시대에 태어난 겁니다. 다행히 인간의 뇌를 완벽하게 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이 AI 혁명이 굉장히 많은 돈을 앞으로 필요로 할 것이고 그리고 거대 언어 모델들이 굉장히 많은 학습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보기엔 이 과정에서 굉장히 큰 일들을 앞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아마 혹시 여기 엔비디아 투자하신 분도 계시나요? 요즘에 대학생분들은 벌써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도 계시다고 보는데 여러분 엔비디아라는 회사 이름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엔비디아라는 회사. 자,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이제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시스코가 장비를 만들어서 라우터를 만들었던 것처럼 엔비디아는 이제 AI 관련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회사죠. 근데 이 설계를 하고 제작은 TSMC가 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엔비디아가 어쨌든 하드웨어의 업체에 가깝기 때문에 과연 옛날에 시스코처럼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원래 여러분 AI 혁명이 일어나면 진짜 돈을 버는 건 하드웨어 업체가 아닐 거예요. 진짜 혁명이 일어나면 소프트웨어 업체로 그 돈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시스코라는 업체는 뭐냐면 여러분 인터넷 라우터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도 인터넷 라우터 잔뜩 있죠. 여러분 여기 무선 인터넷 쓰시죠? 무선 인터넷 쓰면 전부 다 모두가 인터넷 라우터를 통해서 쓰고 있죠. 옛날엔 시스코가 그 기술을 거의 독보적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저기 지금 현재 파란 선이 시스코의 주가인데 엔비디아 주가 오른 것처럼 옛날에 시스코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제가 주가 오른 걸 봤더니 거의 1000배 정도 이상 올랐더라고요. 이 엔비디아 주가 오른 거 진짜 유도 아닙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랐는데 그때는 라우터가 독보적인 기술이어서 가능했고 지금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기술도 그런 독보적인 기술이지만 나중에 AI에서 가치 창출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건 결국은 이런 단말기랑 연관이 된 그런 B2C 여러분들이 직접 대상을 하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엔비디아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프트웨어 업체를 지금 자기들이 주가가 너무너무 비싸니까 이걸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업체를 마구 인수하고 있어요. 왜? 하드웨어만으론 미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걸 너무 엔비디아도 잘 알고 시스코가 나중에 주가가 폭락했던 걸 잘 알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AI가 어느 부분에서 성공을 하느냐 이걸 계속해서 관찰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갖거나 할 때 AI 관련 직장을 갖고 싶다. 그럴 때 여러분들한테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AI가 굉장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 없죠?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 있어요? 없죠? 안 쓰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을 무지무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카카오톡을 안 쓰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소통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심지어 일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제 강연 섭외나 이런 것들이 카카오톡으로 오는 경우가 정말 많고 강연 자료도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습니다. 제가 카카오톡을 빠질 수 없는 이유는
제가 거래하는 모든 곳 제 친구들이 전부 카카오톡을 쓰기 때문이죠. 자, 제가 아무리 안 쓰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게 만드는 것을 네트워크 효과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나는 산업에서는 일단 네트워크를 일단 먹잖아요. 카카오처럼 먹잖아요. 그러면 시장을 영원히 지배합니다. 그럼 이 시장을 깨려면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깨야지 이 네트워크 자체는 붕괴가 안 돼요. 한번 만들어지면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지만 이 네트워크를 깰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산업에선 가격 경쟁은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카카오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한테 더 괴롭혀서 광고를 마구마구 붙이든 별짓을 다 해도 우리는 카카오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 네트워크 산업은 가격 경쟁이 잘 일어나지 않고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비용을 떠넘겨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AI 써보셨습니까? 챗 GPT 써보셨나요? 코파일럿 써보셨나요? 네트워크 효과가 있을까요? 내 친구가 코파일럿을 쓴다고 내가 코파일럿을 써야 됩니까? 안 써도 됩니다. 내 친구가 오히려 코파일럿 쓰니까 그래? 난 클로드 한번 써보자. 여러분 클로드라는 거 써보셨습니까? 서로 다른 AI 씁니다. 요즘에 왜? 얘는 좋은가? 쟤는 좋은가? 옮겨다니죠. 저는 AI 유목민이 됐어요. 다 써봤으니까. 저는 클로드 썼다 뭐 다 써봅니다. 저는. 자, 네트워크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격 경쟁을 할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AI가 가격 경쟁이 들어가게 되면 한국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우리가 그동안 빅테크한테 진짜 명함도 못 내밀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네트워크를 미국이 다 지배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의 그 비싼 칩을 써서 빅테크들만 진짜 대규모 투자를 해서 시장을 다 완전히 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저는 AI 혁명이 환멸의 단계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장비 가격 다 싸지는 날이 올 거고 그때는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가 딱 한 번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때의 대학을 나가게 될 거예요. 졸업을 하고. 왜냐하면 그 환멸의 단계가 지금 거의 눈앞에 왔거든요. 환멸의 단계가 오면 AI 관련된 모든 비용이 싸집니다. 여러분들이 AI를 이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AI도 다 기업 상대하는 AI는 여러분들한테 비용을 청구하거든요. 그 걔를 학습시키고 하는데 토큰 단위로 여러분들한테 이 비용을 청구하는데 그 가격이 팍팍 싸지고 있어요. 결국은 이 가격이 싸지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만 있다면 AI를 활용하기에는 더 좋은 때가 올 거예요. AI가 오히려 환멸단계. 지금은 과도한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너다 AI 한다고 진짜 난리 치고 있죠. 근데 환멸의 단계가 되면 오히려 관심을 다 끄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졸업한 때예요. 그럼 나는 반도체도 모르고요. 나는 AI도 모르고 나 알고리즘도 모르고 나 프로그래밍 할 줄 몰라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 여러분 저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을 해왔거든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코딩을 했습니다. 전 코딩 문법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대학교 때 한 1, 2년 하니까 다 기억나요. 코딩 문법. 코딩 그거 진짜 쉽습니다. 그건 진짜 여러분들이 의지만 갖고 있으면 저처럼 공학도가 아닌데 저는 문과 출신이고 경제과 출신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박사 논문을 터보 C++이라는 코딩을 통해서 제 논문을 썼습니다. 잊어버려도 한 3개월만 다시 보면 문법 다 기억나요. 여러분 이 코딩은 여러분 높은 차원의 기술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과 AI를 연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을 졸업했을 때 AI에서 얼마든지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창업이 가능하지. 코딩은 여러분 이제 AI가 해줄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 문법 저는 터보 C++, 옛날에 터보 파스칼, 여러분 파스칼부터 시작해서 저는 프로그래밍 언어 진짜 많은 거에 문법을 외웠습니다. 정말 쓰잘데기 없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이 복잡해서 이거 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이제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코딩도 해줄 겁니다. 여러분 필요한 건 뭐다?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진짜 정확하게 이해해서 이 AI라는 산업과 인간을 연결하는 그런 매개체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값싼 AI 여러분들 이제 네트워크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가격 경쟁을 하는 AI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걸 메꿔주는 시대가 올 겁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AI 전쟁을 더 거세게 할 거라고 보는데 그 거센 전쟁에서 진짜 중요한 게 저는 중국을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모으는 능력은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뛰어납니다. 지금 현재 겉으로 공개된 모든 것 제가 아까 전에 도둑질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제가 뭐 진짜 써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 마구 긁어서 AI가 마음대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사실은 남의 지적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건데 지금 AI가 그런 공개된 정보는 다 학습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뭐냐?
비공개 정보를 학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거, 데이터를 모으는 거, 그럼 미국은 프라이버시나 모든 것 때문에 데이터를 못 모아요. 그래서 이제 공개된 정보까지만 모은 거예요. 근데 중국은요 데이터에 대한 어떤 프라이버시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은밀하니까 좀 이상하네. 그러니까 그 어떤 업체만이 갖고 있는 은밀한 그런 기술 또는 뭐 제 얼굴 정보, 제 얼굴 페이스 정보, 제 목소리 정보 또는 저의 이제 멀티모달이라 그래요. 저의 예를 들어 습관이라든가 모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용어는 모르셔도 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게더링하는 건 미국은 불법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중국은 다 돼요. 이제부터 공개되지 않은 정보는 중국은 모을 수 있고 미국은 못 모으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싸움은 앞으로 불꽃 튀며 싸울 겁니다.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우리는 미국처럼 뛰어난 컴퓨팅 파워도 없고 그렇다고 중국처럼 프라이버시를 무시하고 데이터를 모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한국은 이 AI 전쟁에서 가만히 있으면 진짜 위험합니다. 다만 우리한테 유리한 건 앞으로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진짜 빨리빨리 정말 잘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한국이 AI 산업에서 역전을 꿈꿔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환멸의 단계로 AI가 잠깐 갈 수 있는 건 인플레이션 불씨가 다시 살아나거나 아니면 금리가 생각보다 잘 내려가지 않거나 또는 금융 시스템에 불안이 온다면 환멸의 단계가 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때쯤 대학을 졸업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진짜 큰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AI를 여러분의 경쟁 상대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진짜 무한한 기회가 열릴 겁니다. 지금 대학생들은 기회의 땅 위에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의 이제 패권 도전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앞으로 중국이 과연 대만을 침공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데인저 존이라는 책에서 여러분 혹시 이제 이게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추천사 그걸 부탁을 받았는데 이 책의 추천사 한국말 버전의 추천사를 못 쓴 게 정말 억울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KBS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KBS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달에 3번만 외부 활동이 가능한데 이런 강연도 외부 활동에 포함되고요. 추천사도 포함됩니다. 근데 이미 저는 강연 6개월씩 예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추천사를 못 써줬어요. 그래서 이 책 되게 좋은 책인데 제가 추천사를 못 쓴 책인데 혹시 기회가 되면 앞으로 국제 정세를 보시기 위해서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 앞으로의 미래에 정말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1차 세계대전 때 얘기를 이 책에서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독일이 뒤늦게 산업혁명에 뛰어들면서 엄청난 생산력을 손에 넣었지만 식민지가 없었기 때문에 물건을 팔아먹을 나라가 없었다고 저 책에서 얘기를 해요. 1차 대전 직전에.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고성장을 하다가 딱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 전체에 자급할 만큼 생산력을 넘어서면서 더 많이 생산을 했는데 그때 당시엔 영국이나 프랑스는 다 이 자기들의 식민지에 팔아먹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독일의 성장이 딱 꺾이기 시작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1차 대전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 결국은 독일이 일단 생산력이 뒷받침이 됐다. 경제력이 나쁘면 전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는 경제가 계속 성장을 했으면 전쟁을 안 일으켰을 텐데 성장이 딱 꺾이니까 전쟁 아니고선 더 이상 성장할 방법이 없고 이제 망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그럼 저 책에서 뭐라 그러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면 일단 생산력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중국의 생산력은 어마무시하다. 근데 중국이 가만히 있어도 미국을 이긴다는 확신이 든다면 절대로 대만을 칠 필요가 없다. 근데 중국 경제가 꺾인다. 그러면 그 막대한 생산력을 잃기 전에, 즉 중국이 불황으로 무너지기 전에 대만을 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위험하다. 라고 했는데 저 책이 나온 건 22년입니다. 앞으로 10년이라는 건 34년이 아니라 32년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 신질 생산력을 29년까지 완성해야 된다면서 지난 7월에 삼중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9년, 왜 하필은 29년이지? 이런 생각이 들죠. 저 책에서 경고한 시기로 볼 때 27에서 29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중국의 GDP가 반드시 미국을 이길 것이라고 2021년까지 서방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22년부터 생각이 바뀌었는데 저기서 검은 선은 미국의 GDP입니다. 근데 파란 선은 중국의 GDP입니다. 근데 이제 서방의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22년 이후에는 중국의 GDP는 영원히 미국을 압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고요. 중국의 성장은 이제 멈추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데인저 존 같은 책이 나온 거라서 시간은 더 이상 중국 편이 아닌데 그 이유가 뭐냐?
중국의 인구 감소가 시작됐기 때문이고요. 중국의 그 생산 연령 인구라 그래서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게 우리나라보다 빠릅니다. 6년이나 빨라요.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1이나 되지만 한 자녀 갖기 운동을 강제로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보다 빠른 2012년부터 줄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기 시작했는데 저렇게 인구가 줄어든 나라 저 얼마나 홀쭉해지는지 보이시죠? 저게 와 중국 인구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홀쭉해지면서 고령층 인구로만 바뀝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국의 인구 구조로는 절대로 미국을 따라잡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합계 출산율은 1.7입니다. 중국은 1.1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조금 더 중국보다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인구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가 지금 이제 비주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을 통해서 매개로 해서 그동안 계속 빚에 의한 성장을 하고 있었고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쓸 돈이 없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 진짜 부동산에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순자산의 중국 사람들의 순자산의 70%가 부동산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요. 그럼 첫 번째로 높은 나라는 어딜까요? 그렇죠. 아시는 분 계시네. 한국입니다. 우리나라는 87%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진심이고요. 일본이나 미국이 한 34%에서 한 44% 정도 되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87%로 세계 1등 부동산에 진짜 진심. 우리보다 2등으로 진심인 나라가 중국 70%. 근데 그런 나라에서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일선 도시 중심으로 30%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도 은행 문턱이 높다고는 하지만 은행에서 빚져서 집을 샀단 말이에요. 여러분 간단해요. 중국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자기 돈이 3억 있는데 7억을 은행에서 빚져 갖고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근데 집값이 30% 떨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의 재산은 빵원이죠. 중국 사람들이 요즘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일선 도시는 지금 30%가 넘는 집값 하락이 최근 3년 동안에 누적적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중국 경제가 더 이상 예전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없는 세상이 온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진짜 전쟁 준비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우려가 진짜로 아까 말씀드린 데인저 존이라는 책이 나온 다음에 미국에서 진짜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식량과 에너지가 얼마든지 자급이 가능하고 심지어 석유는 세계 2위 수출국이에요. 그리고 식량 밀 수출 세계 1위 밀 수출국입니다. 그러니 러시아는 이렇게 2년 반 동안 전쟁을 해도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이런 힘이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이에 비해서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물론 중국 주장은 어디까지나 중국 주장은 항상 서방하고 다르니까 중국 주장은 식량 자급 100% 한다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서방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한 76%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식량 24% 수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에너지 중국 주장은 자기들이 87% 자급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에너지 대부분 풍력 수력 이런 겁니다. 물론 87%도 믿을 수가 없지만 더 중요한 건 풍력 수력 이런 걸로 전쟁 못하죠. 전쟁은 뭐가 있어야 되죠? 석유 없으면 못합니다. 근데 석유의 자급률은 자기들 주장으로도 29%입니다. 그럼 나머지 70% 수입해야 되는데 어디서 수입해야 되느냐? 중동이나 이런 데서 수입해야 되죠. 러시아나 이런 데서 수입하는 건 전체 수입 물량의 5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중동 수입 물량이 80%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대만을 치면 미국이 식량과 에너지만 막으면 사실은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최대 약점은 식량과 에너지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중국이 식량 마련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 게 진짜 확실해요. 여러분 중국에서 최근에 티안프 그린웨이라고 저 7조 원 들인 공원인데 저거 되게 예쁘잖아요. 저 공원 저 갈아엎어서 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식량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더 황당한 거 2023년부터 중국의 아이돌들 최고 아이돌 전 뭐 중국 아이돌까지 모르니까 남자 최고 아이돌들 10명을 모아놓고 농촌에 190일 동안 가둬놓고 농사를 짓게 시킨 다음에 거기서 계속 해설이 나와요. 아이돌 중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 10명 다 모아놨대요. 그러면서 계속 나오면서 식량 안보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청년들이여 빨리 내려와서 식량 안보를 위해서 헌신하라. 이게 계속
거의 그냥 그 음성 메시지로 나오는 거예요. 아이돌 얼굴 보면서 그 저 해설은 190일 동안 거기서 이제 농사짓는 청년들 뭐하냐? 이 아이돌도 지금 농사짓고 있다. 그래서 시즌 1 했던 친구들은 이제 풀려났고요. 시즌 2가 24년에 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도 지금 이제 며칠인지 몰라도 농촌에서 지금 현재 계속 농사를 짓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정신 교육을 계속 하는 거죠. 그냥 이게 예능 프로면 괜찮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중국에서는 식량 안보는 주성님의 뜻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정신 교육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자, 석유도 계속해서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 저 지도를 보세요. 중국에서 수입하는 석유의 80%는 전부 다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서 와야 됩니다. 중국 전체 석유 수요의 거의 55%가 넘는데 말라카 해협에다가 중국 저 지나가는 유조선 지나가는 말라카 해협이 굉장히 좁아요. 저게 한 2km밖에 안 되거든요. 저기 배들끼리 교통사고 날 정도로 진짜 좁은 해협입니다. 저기 딱 미국이 저 함대 하나만 딱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그냥 쪽쪽 막아버리면 중국에서 에너지가 딱 수급이 끝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저 지금 빨간 선 보이죠? 미얀마가 정부가 지금 현재 친중 군부 정권으로 바뀌었는데 쿠데타가 3년 전에 일어나서 근데 저 친중 군부 정권이 계속 있는 게 중요해요. 왜? 저 빨간 선이 송유관이에요. 그래서 미얀마까지만 딱 끌고 가면 그 다음에 저 송유관을 통해서 중국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지 않아도 되죠. 다만 저건 인도랑 친해야 돼요. 왜? 인도 해변을 쭉 따라가야 되니까. 인도랑 싸울지 안 싸울지 모르니까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찜찜하죠. 그래서 중국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 이란에서 파키스탄까지 연결되고 파키스탄에서 바로 중국까지 가는 가스관 송유관만 만들면 돼요. 저게 만들어지면 정말 큰일입니다. 근데 저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전쟁 걱정은 여러분이 젊었을 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 가스관 송유관은 원래 2013년에 공사가 중단됐어요. 그때 왜 그랬냐? 이란에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오바마가 핵 협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바마랑 이란 이제 최고 지도자나 아니면 대통령하고 친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부탁을 했어요. 아, 당신들 지금 파키스탄하고 연결하는 가스관 송유관을 만드는데 가스관 그거 완공이 되면 보나마나 그 가스가 중국까지 가는데 좀 건설 중단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오케이, 당신이 핵 협상도 해줬는데 공사 중단 이래버렸어요. 그래서 그 공사 중단됐던 게 지난 5월에 다시 협상이 돼서 공사를 재개하기로 협상이 되긴 됐었거든요. 근데 그 협상을 했던 라이시 대통령이 이란 대통령이 헬기 사고로 한 달 뒤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헬기 사고에 온갖 음모론이 나왔죠. 음모는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 가스관은 다시 협상이 재개될지 안 될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앞으로 미래 여러분들이 왜 이러냐면 대만이 불안해지면 한반도도 불안해지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 여기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나요? 아니면 군대 아직 안 갔다 오셨나요? 다들 다?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앞으로 미래를 여러분들이 군 생활할 때 편하게 할 거냐 아니냐 이 가스관에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데 다행히 지금은 중단된 걸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의 진척이 없어요. 5월 달에는 완전히 다 협상이 된 줄 알았는데 헬기 사고 이후로 새로 대통령이 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서방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석유나 가스를 공급받기가 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3차 에너지 대전환이 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얘기가 될 겁니다. 저는 22년 말에 쓴 책에 감히 과감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 전기차랑 배터리로의 전환 속도가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늦어질 것이다. 22년 말에 썼다가 악플에 시달렸죠. 그때 배터리 투자한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거든요. 자, 근데 왜 그렇게 쓸 수 있었느냐? 배터리나 전기차는 아직은 비쌉니다. 근데 태양광도 아직도 비싸죠. 그럼 이걸 왜 쓸 수 있느냐?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차나 배터리 이렇게 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각국 정부의 보조금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독일이나 이런 유럽 사람들,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좀 비싸더라도 전기차를 사겠다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22년 말에 제가 책을 쓸 때 보니까 두 가지가 다 바뀌었어요.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각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재정 적자가 너무 커요. 자, 그런데 보조금을 계속 줄 수 있겠느냐? 못 주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래서 전기차 속도가 늦어질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자, 독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3, 4년 동안 물가가 한 30% 올랐습니다. 자, 생활비가 독일 사람들이 한 평균적으로 500만 원 정도 쓰고 있었는데 생활비를 650만 원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눈 돌아가죠. 이건 진짜.
그러니까 지구의 미래 이런 것들보다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 전기차를 통해서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것보다 당장 나의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영국도 리시 수넥 전 총리가 물러나기 전에 뭘 했냐? 저 영상이 뭐였냐면 전기차 의무화가 2030년까지 이제 영국에서 완성하기로 했는데 이걸 2035년으로 5년 연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정부에 돈도 없고 그리고 이 물가 때문에 영국 사람이 못 견디니까 할 수 없이 5년 연기한 거예요. 독일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거의 다 철폐하고 있습니다. 왜? 정부에 돈이 없으니까. 미국은 무리해서 지금 전기차 보조를 IRA를 하고 있긴 한데 미국은 돈을 찍는 나라라서 가능한 거지 이게 정상적으로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미국 외에는 보조금을 다 줄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환은 반드시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번 여름 너무 덥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덥지 않았어요?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더운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전기차로 전환해야 돼요. 하지만 그 속도는 5에서 10년 정도 늦어질 수 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뭐냐? 전 세계 석유 기업들의 지금 현재 재투자 비중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전 세계예요. 근데 자기들의 번 돈의 2010년에는 2.5배를 투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0.5배밖에 투자하지 않아요. 새로운 유전을 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까지는 새로운 유전을 2010년에 많이 개발해놨기 때문에 유가가 그래도 비교적 싼 건데 원래 원유 시장은 15년짜리 사이클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유를 한번 탐사해서 생산하는데 최소한 7, 8년이 걸리거든요. 우리 지금 동해 심해에 만약에 가스전이 있다면 10년 뒤에 캐낸다고 하죠. 2035년에 지금 2024년인데 11년 뒤입니다. 자 이렇게 10년도 걸려요. 심지어. 그럼 2010년에 투자한 게 언제부터 원유가 터져 나왔냐? 2017년, 20년 요때 막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가가 싼데 좀 싼 거 여전히 비싸긴 하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쯤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왜 투자를 못하냐? 전기차로 바뀐다니까 못하죠. 자 저는 그냥 경제 연구가니까 전 여러분한테 전기차나 배터리 한 전환이 한 50년, 5에서 10년 늦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말해도 되죠. 근데 석유 회사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왜? 수십조 원 투자해서 여기서 수십조 원 버는 그런 진짜 목숨 건 투자를 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석유 투자를 해서 지금 이제 2035년이 됐는데 석유를 아무도 안 써. 전기차로 다 바뀌었어. 그럼 쫄딱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종의 경제 전문가로서 그냥 얼마든지 그냥 10년 늦을 수 있어요라고 말하지만 석유 회사들은 돈 놓고 돈 먹기라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석유나 천연가스가 우리를 가늘고 길게 괴롭힐 거고 2030년대부터 2020년대 후반이나 30년대부터 즉 여러분들이 경제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때부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화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를 굉장히 잘 버텨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화석에너지가 우리를 가늘고 길게 괴롭히는 동안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이때가 기회입니다. 그동안 배터리만 계속 키워왔는데 전 배터리가 잠깐 주춤한 사이에 수소에너지를 빨리 개발해서 우리 한국은요 수소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천연 자원도 없었죠. 석유도 없었죠. 그래서 자원 빈국이었는데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빈국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제가 미국에서 운전하다가 깜짝깜짝 놀랐는 게 태양광 발전소 지평선을 많이 봅니다. 진짜 태양광 발전소가 쫙 지평선인데 비 한 방울 안 오니까 미국에서는 원전보다 태양광 발전소로 전력을 생산하는 게 비용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태양광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태양광이 원전보다 현재는 비쌉니다. 왜 그러냐? 사계절이 있고 땅값이 비싸니까. 땅값만 넣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땅값이 비싼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수소에너지로 뭐 사우디 같은 나라에 빨리 개발을 해서 사우디처럼 사막 넓은 나라, 돈도 있는 나라 같이 연구해서 거기서 수소에너지 생산한 다음에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수소로 상태로 우리한테 싣고 오는 게 저는 급하다고 보고 그 밸류체인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플랜트 만들 줄 알죠? 우리는 수소 관련 선박들 뭐 예를 들어 암모니아로 전환하거나 암모니아를 싣고 오거나 아니면 액화수소를 싣고 오거나 하는 선박을 만드는 기술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다음에 이 파이프라인도 수소 파이프라인이랑 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은 완전히 달라요. 천연가스는 잘 새어나가지 않지만 수소는 이게 입자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잘 새어나갑니다. 한국만이 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니까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건 기회입니다. 이건 여러분한테 유익입니다. 이런 말씀드렸죠. 근데 전반적으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지금 변화가 어마어마하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확하게 박사학위를 뭘로 받았냐?
추격의 경제학으로 받았습니다. 이걸 복잡기로 연구했는데 그래서 터보 C++ 전 프로그래밍을 한 거예요. 자, 추격의 경제학은 추격과 역전을 연구하는 방법인데 여러분 경제 환경이 엄청 좋을 때 그때 추격과 역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에 이미 잘 적응한 그런 경제 주체가 최적자가 돼서 거기서 1등 먹고 있는데 경제 환경이 좋을 때는 역전이 안 돼요. 포유류가 공룡을 역전할 수 없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환경이 좋을 땐 공룡이 그냥 먹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지구 환경이 막 변하니까 포유류가 역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환경이 변하면 최적자를 구성하는 요건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사회 진출할 때 진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무기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새로운 환경에 정말 새로운 최적자가 돼서 이 역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제부터 가능한 겁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여러 서열들 다 무시하셔도 돼요. 왜?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서열들은 산업화 시대가 만든 서열이에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 혁명의 시대, 완전히 다른 AI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신 모든 이 학생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최적자, 새로운 최적자가 돼서 역전과 추격의 주인공들이 모두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